네, 안녕하세요. 구먼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방송인데요. 네, 오늘 한번 이 통화량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 제가 항상 이 그림자 정부 책이나 제가 경제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게 지금 우리의 이 전 세계는 이 통화량으로 세계 경제가 움직인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걸 한번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건 문재인 정부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뭐 좌파나 우파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경제는요 좌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연준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못 오르게 하려고 계속 규제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파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 이거를 제가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통화량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주의 이런 통화량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경제를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라는 건 우리가 돈과 화폐 이거를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돈과 화폐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 이 돈은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해요. 즉 상품과 노동력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거고 물건을 팔면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재화와 서비스를 뭘로 거래를 하죠? 화폐로 거래를 하죠. 그래서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고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폐는 거래 체계다. 돈이 아니다. 왜?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가서 뭘 살 수 있을까요? 일본 가서도 받아줍니까? 일본 가려면 우리가 다 환전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쓰는 거래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 수단이다. 그 나라 아니면 세계에서 교환을 하려면은 수출 수입 교환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다 뭘로 하냐?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 달러는 곧 화폐고 돈이 아니다. 돈은 재화와 서비스다. 이거를 먼저 기초로 머리에 인식을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 기초는 무조건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받고 진행을 해야 돼요. 이 수요와 가격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수요가 높아지면요 가격이 높아져요. 자, 그런데 공급이 많아진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공급이 많아지면은 물건 가격이 사려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는데 물건 가격은 4개, 5개다. 이러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왜? 팔아야 되니까. 안 팔리면 가격 내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수요 공급이 항상 수요와 가격은 같이 움직이고 공급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이 돈, 화폐, 수요 공급 이거를 머릿속에 인식을 잘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제 용어 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이다. 이거를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화폐가 더 필요한 겁니다. 화폐가 더 필요해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돈과 화폐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가 더 필요한 것 뿐이지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되셨으면은 이제 좀 더 심화하는 과정으로 갈게요. 자, 인플레이션 원인에는 총 2가지가 있거든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은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의 상승을 이끄는, 그래서 수요가 물가를 견인한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이 재화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비용의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해서
비용이 인상돼서 물가가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이것도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죠. 여기까지 쉬워요. 자, 이제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는 원인이 뭐냐, 왜 수요가 늘어났냐 찾아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자체가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이나 사람들의 기호,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 코로나 같은 거죠. 코로나가 발생해서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올라서 가격이 비싸지는,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그래서 수요가 확 증가했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가는, 그럼 갤럭시가 잘 팔리니까 갤럭시 가격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갤럭시가 안 팔리고 아이폰이 올라가면 아이폰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예,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력의 변화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구매력이 변화했다는 건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대출을 50% 해줬다가 70% 해줬다고 바뀌어볼게요. 그러면은 구매력이 변화한 거죠. 왜? 대출을 더 해주니까. 그러면은 대출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도 통화량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구매력이 생겼거든요. 내가 돈이 모자랐는데 대출을 더 해준다고? 그래, 그럼 나 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수요를 끌어올리는, 이게 수요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더 줘서.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이 구매력의 변화, 통화량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는 원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원자재 값 상승.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원자재 값 뭐가 있을까요? 석유, 뭐 인건비. 크게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 원자재 값은 왜 올랐냐? 이것도 원자재 값 오른 것도 다 통화량에 기초합니다. 자, 이제 심화학습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다. 원자재 값 상승. 그럼 원자재 값은 도대체 왜 올랐냐?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이 축소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으로 설명이 다 가능해요. 자, 그럼 왜 수요가 증가했냐?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보면 아까 말했지만 유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망이 망가져서 다시 복구하는데 갑자기 수요가 몰리니까 뭐 건설 자재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급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격 방어를 위해서 공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의 한계도 있습니다. 예. 이 물건을 뽑아내는 데에도, 공장을 돌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나 공급을 줄이는 경우, 이를테면 사우디에서 달러 값이 하락했을 때 공급을 줄여버리거든요. 왜? 자기네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에 통화량 증가가 있어요. 아까 수요 견인에서도 봤지만 똑같죠? 그게 뭐냐? 석유와 수출 수입 품목이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증가하면 석유값이 오르는,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가 이 석유와 수출 수입 품목을 이제 환율이죠. 예, 환율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석유는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이게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는 한계가 있는데 달러가 한계일 때 1달러죠. 1달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석유는 한계인데 달러도 한계 있으니까 1달러의 거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달러가 2개가 됐어요. 네. 달러가 2개가 됐으면 석유는 한계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 한계를 살려고 하면은 석유는 어떻게 되겠죠? 가격이 오르던지 0.5개씩 나눠 갖겠죠. 근데 한계를 온전히 살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왜?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석유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석유값이 올라가면 석유는 모든 제품의 원자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 둘 다 원인에는 이 통화량의 증가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는 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코로나 때 연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얼마나 풀었냐면 이 2020년 3월부터 돈을 풀었어요. 3월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간다. 이게 연준의 자산이에요. 이게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인데 4조 달러거든요. 4조 달러에서 시작해서 9조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9조 달러면요, 환율을 제가 1200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1경 2천조 가까이 나와요. 1경 2천조.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1경 2천조가 되는 돈을 이 사람이 푼 겁니다. 자산으로. 이 연준은요, 돈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 찍어내는 공장이다. 자, 반면에 기준금리는 어떻죠? 0.25에서 계속 갑니다. 2년 동안. 언제 올리냐? 2020년, 22년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올려서 지금은 5.5%까지 올렸죠? 이렇게 돈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연준이 우리한테 돈 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한쪽 측면만 보는 거거든요. 연준이 돈을 풀면은 이 달러는 세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석유와 수출 수입 품목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값이 오르고 수출 수입 품목 거래를 하다 보니까 환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가 낮잖아요. 우리도 0.75였나 그랬을 거예요. 0.2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대출을 엄청나게 사람이 받아서 돈이 세상에 풀리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이해하셔야,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걸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저는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경제학이나 경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림자 정보 책이라는 걸 보고 이제 배웠는데,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연준이 이렇게 돈놀이를 하고 경제를 조절하는구나. 이런 걸 배워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돈을 풀었다. 자, 그래서 이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나 되는 이 5조 달러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1경 2천조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석유는 달러로 거래를 하죠. 그러면 달러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상승해 버립니다. 왜? 석유와 달러가 같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석유는 모든 상품의 원자재가 돼 버려요. 그러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즉, 건설 자재가 올라간 거죠. 건축비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 건축비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반면에 금리는 0.25%예요. 0.25%인데 저금리,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끌족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자, 그러면 대출 공급이 증가했어요. 통화량이 증가한 거죠.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저금리가 수요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수요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현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동산 자산 가격은 통화량, 화폐량에 비례한다.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마치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산 가격이 되게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화폐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인은 집값을 올린 게 아니에요. 집값을 올린 게 아니고 전세 사기를 터뜨렸지. 정책 실패로.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이 18년도부터 이 다주택자 규제를 엄청나게 했어요. 22년도까지. 22년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구로 거의 수도권을 다 묶었어요. 서울 수도권은 거의 다 묶었고, 그 다음에 이 다주택자는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폭탄을 터뜨렸다. 이게 전세 사기 원인이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를 했다. 그리고 15억 이상은 대출을 금지시켰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시켰다. 이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주택자는 집을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이 탄생한 겁니다. 이 영끌족들이 다 투자, 비트코인 8천만원, 뭐 주식 다 오르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2배씩 막 오르니까 다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하자. 금리가 인하될 줄 몰랐겠죠.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끌족, 벼락거지, 벼락거지란 말도 그때 생겨난 거거든요. 저도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를 자꾸 문재인 정부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경제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규제를 하는데, 규제를 하는 거는 수요를 죽이는 거예요. 못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요? 수요를 억누르는데. 하지만 통화량이 이 규제를 이긴 거예요. 통화량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재인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이제 돈을 그럼 언제 풀 거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곧 풀 것 같아요. 기준금리 내리는 건요, 금리가 내리는 거는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돈을 푸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 이거가 돈을 푸는 거예요.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현상은 그렇게 막 빨리빨리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연준에서 돈을 풀어야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